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먹방 유튜버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1년 가까이 교제하던 여성 팬에게 낙태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아서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조폭 영화 보면 사람 머리를 뚝배기로 부르곤 하죠. 뭐 뚝배기 깨지고 싶냐 뭐 이런 거요. 자, 뒷골목에서나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쓰나 했는데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의 SMG 연세병원 응급실 의료진들도 그걸 쓰고 있었습니다. 뭐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머리를 다친 응급 환자였습니다. 야, 뚝배기 어딨어? 뚝배기 안 온대? 자, 소곤소곤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 들리게 응급실 환자들, 보호자들. 자, 결국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뭔가 개운치가 않아.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 부평구 333 휴먼시아 105동에 치킨 잘못 배달한 거 빨리 가져가, 상했는지 냄새 나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이게 뭐람 하신 한나현님, 박옥환 여사 며칠 전 짜증내서 미안해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신 정윤희님, 자, 그제 1호선 구로행 열차에요 저녁 8시밖에 안 돼 저러고 잡니다 세상에 하신 차순희님, 자, 지난 주말에 갔던 울산의 한 바닷가 카페입니다. 50대 여성분이 샌들 신은 발을 갖다가 테이블에 떡하니 올려놨어 정말 왜 그러고 사니 하신 이은희님, 자, 비 피해 많이 입으셨다는 충남 금성면 화림리 박영주님, 이윤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바뉴스 치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결국 법정 구속입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너 끝날 때마다 징 쳤던 그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그것도 법정 구속. 자, 어지간하면 법정 구속 안 시키는데, 자, 혐의 내용을 봤더니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법원은 오늘 폭행, 폭행치상,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1차 폭행 이후에도 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서 조수석에 앉힌 후에 손으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서 파손하고요.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찌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황 씨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머리를 두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세상에 박 변호사님, 네. 이 몸집 크기만 보면 마동석 씨보다 더 커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여자친구를, 저 뭐야 이게 도대체.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미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폭행을 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 그러니까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없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천만 원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지금 탄원한 점을 고려해서 실형을 지금 선고한 상황이고요. 이미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다시 적발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수사기관에서부터. 예. 좀 일관되게 피해자는 진술하는데 이 황철순 씨가 얘기하는 거는 종아리 근육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법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실행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살집 있는 종아리 부위 이런 데를 때렸다? 거기서 그걸로 했기 때문에 제기차도 뭐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게 크게 피해 준 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자연스럽게 쓱싹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인데. 자, 몸을 돌려서 슬쩍 만져봅니다. 가는 중에도 고개를 휙, 물력이 사라지지 않는지 다시 백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옷을 뒷짐지고 유심히 왔다 갔다 쫙 보는데 보는데 뭐 하려고 손, 빼꼼 뾰로롱. 자, 지금 손만 쫙 나오더니 얻어서 스틸 성공. 그러고는 이만 총총입니다. 거기 숨어서 손만 나와서 집어가면 못 찾을 줄 알았지. 이게 한심한 인간아. CCTV에 잘 찍혔죠.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6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작업복 판매점에서 찍힌 겁니다. 저렇게 바깥에 이렇게 옷들을 쭉 진열해 놨잖아요. 거기서 여름용 작업조끼 하나를 절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계속해서 요즘에 저 조끼가 자꾸 없어져서 처음에는 옷이 여러 번 걸려 있으니까 본인이 걸어놓지 않은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빈 옷걸이만 남아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렇게 잡혀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잃어버린 5개가 다 저 남성이 훔친 건지는 모릅니다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업 실패하고 가까스로 이 가게를 시작하신 거랍니다. 이게 몇만 원이라지만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돈이라면서 너무 원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저희랑 이제 전화 취재를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원통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바쁜 틈 노려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엄마와 아들이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냠냠 쩝쩝. 자,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멍하니 엄마는 휴대폰 보면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 벌떡 일어났더니 자, 아들도 따라서 나가죠. 자, 직원이 다른 테이블 가 있는 틈에 그냥 슉 나가버립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 사장님이 이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정말 화딱지 나서 장사 못해 먹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들 앞에서 일말에 머뭇거림이 없어. 깜빡했어도 아냐 이거. 예, 저게 이제 지난 7월 6일 날 대전 유성구인 한 국수 전문점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이 40대 여성과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데 추정컨대 아마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총 그 식사 그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됐다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직원이 다른 테이블 손님 응대하는 틈을 타서 계산도 없이 싹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자수하라라고 하는 그 경고문을 붙여놨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다 돼가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수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자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원칙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그 현상이 교수님, 가끔씩 잠시만요. 발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전단지를 보면은 먹튀 자수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보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마 저 또 뭐 관련자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 먹튀 때문이라도요 법을 바꿔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얼굴 노출이라도 좀 시켜야 될 그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이유는 전통적인 원칙 자녀 앞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자수하시고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무릎에 앉혀 주행입니다. 자, 신호 대기 중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딱 봤다가 띠용. 자, 옆차 운전자 무릎에 누군가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그 정체는 바로 기껏해야 한두 살짜리 영아였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 신호 바뀌고 차는 도로 위를 저렇게 쌩쌩 지금 달리는데 아이는 자 신나서 창밖을 봐. 아니 근데 조수석에 한 명이 더 있어. 양 변호사님. 아이 왜 내가 아무렴 내 새끼들 함부로 간수할까 봐 그러냐. 니들 걱정이나 해라 이놈들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건 둘 다 지금 저는 걱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6살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 앉히는 게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사실 지난 7일 날 성남중원구청 앞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하신 분이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시키고 다니던데 그 미국인 친구가
아니 옆에 좀 봐라고 하니까 저 모습이 있어서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한 거고요. 제보하게 된 계기도 미국인 친구분이 이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반장이 제보하라 그랬답니다.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셔서 미국에서 진짜? 사건 반장을 즐겨 보신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나라 망신이 돼버렸네요. 리얼리? Yes, real. 아 진짜? 오 그렇군요. 자 박지민 변호사님 네. 예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셨잖아요. 1년 아니고요. 네. 아무튼 네. 자 이거 버지니아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영어로 대답해 주십시오. No, never do it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저 영어 못하는데 다 예,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버지니아 샤롯스빌이라고 버지니아 주도인데 거기서 좀 연수 같은 걸 받으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정말 자동차나 이런 거를 지키는 거는 완벽하게 지키거든요. 실제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전띠 매지 않는 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일반화가 됐는데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이를 어른이 안고 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속 한 48km로 달리는 수용차에 아이를 안고 탔을 때 예. 정면 충돌하면 안 돼. 아이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짓눌립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가 죽고 아니면 큰일 나고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쩌나. 절대로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이렇게 타면 안 되고요. 카시트 있잖아요. 뒤에 카시트 두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이가 소중하다면 앉지 말고 카시트 이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보다 나이 많은 올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호칭을 두고 이모네 가족들과 다투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친정 어머니와 이모는 가까이 살아서요. 기념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자주 보고 여행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모에게는 사연자보다 4살 어리고 이혼 경험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연자에게는 사촌 동생이죠. 몇 년 전 이 사촌 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연자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모의 생일을 맞아서 다 같이 모였는데 사촌 동생의 여자친구가 사연자보다 4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사연자에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라고 부르세요. 저는 다혜 씨라고 부를게요. 이랬다고 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신우인데 호칭을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불편한 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까지 나이 많은 게 사실인데 언니라고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사연자는 존칭은 할 수 있지만 언니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이모에게 토로를 했더니 이모도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동조를 해줬지만 막상 사촌 동생 내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 내외는 사연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모네 가족들과 자주 보이는 사이라서 마냥 모르는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니라고 부르라는 올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저기 여보세요. 박상희 씨.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상희 씨보다 4살 어린 건 맞아요. 근데 제 이종 사촌 동생 양지열이는 저보다 4살 어려요. 오케이? 내가 지열이 기저귀 갈아줬거든요. 자, 근데 그쪽이 꼬맹이 지열이 마누라가 됐네? 양씨 집안 사람이 됐어? 그렇지 올케? 족보 꼬이게 하지 말고요. 선 지킵시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4살 연상 올케입니다. 어머머머머 다혜 씨 완전 이름대로 논다. 이름이 다혜라서 타고 싶은 거 다 해? 야 족보 따지기 전에 천륜을 역행하면 안 되는 거지. 돌싱 구제해줬더니 아주 군기를 잡아. 그리고 다혜 씨 사반대 정외과 11학번이죠. 07학번 과 선배 지훈이 알죠? 지훈이가 내 친구야. 씨 어디서 확 눈 깔아 X.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동거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일단은 여자친구인 단계에서 이게 언니, 올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렇게 이 용어 호칭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면 특히 너무 언니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한쪽이 싫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사연자처럼 존칭해 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서로 볼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근데 왜 이렇게 언니라고 불러라고 요청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언니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족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뭐 연상연하로 맞습니다.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통상 명칭을 안 부르고 서로가 존중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나이가 어린데 족보상으로 위라고 해서 하대를 하는 것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존칭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재수 씨가 나이가 많다고 형수한테 이제 앞으로 나를 갖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친척 간의 용어가 이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러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 같으면 좋아요. 뭐 하이 뭐 누구야, 하이 에밀리 이거로 될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기 사촌 동생하고 같이 지금 여자친구가 나를 언니로 불러라? 그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격앙되셨어요, 교수님.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저는 이 이모가 이 지열이와 이 상위 커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게 이 돌싱이잖아, 내 아들이. 근데 내 아들 구제해줬어. 그러니까 고마워, 며느리가.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모가 더 지금 다투고 있는 두 사람보다는 시대상의 변화를 더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도 잘못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런 식의 호칭들을 많이 부르고 정리하고 남자들끼리도 뭐 다 했던 게 대가족제도 시절에 계급이 명확했던 시절에 붙여진 그런 호칭인 겁니다. 올케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요. 뭐 정말 바로 형제도 아니고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라는 말이 안 맞는 건 뭐냐면, 저거는 남자의 나이, 사회적 계급, 가족 내 계급 때문에 그 다른 사람까지도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여성이 종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받아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은. 잠깐만요. 양 변호사님 그 말씀하실 때 오윤성 교수님 오른쪽 주먹이 막 부르르 좀 떨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죠. 오윤성 교수님께서 저는 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네, 잘못 보신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부부가 평등한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남편이 나이가 어리니까 내 나이도 같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는 안 되고, 다만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슨 나이를 따지고 있어요, 거기 와중에서. 그냥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존댓말 쓰는 게 저는 맞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이번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올케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좀 친해지면 좀 뭐 말을 놓던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비키님, 언니라고 먼저 하라고 한 게 잘못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경민님, 서로 존댓말하고 올케라고 부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소년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예슬님 보고 계시죠? 어제 서울 강남과 여의도를 오가는 360번 버스를 타고 퇴근하시다가 아주 마음 훈훈해지는 장면을 보셨대요. 자, 강남 퇴근길 버스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손님이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려고 하자 차 멈추고 고정장치 풀고 끝까지 저렇게 풀고 정류장에 안전하게 내려다준 저 무한 친절 기사님을 꼭 칭찬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자, 서울 360번 간선버스 기사님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찌양이 오늘 새벽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찌양이 털어놓은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4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무려 4년 동안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쏟으며 밝힌 전 남자친구의 행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죠. 먹방 유튜버 쯔양.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 그 뒤에 백종원 씨가 있었고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말이죠. 자, 그 정도로 셀럽이죠. 자, 본명은 박정원 씨입니다. 자, 그런데 먹방 방송 대신 오늘은 장장 45분 동안 정말 가슴 아픈 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찌양은 오늘 새벽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찌양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찌양은 전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찌양의 주장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 때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해줬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4년 동안 이어졌고 40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결별을 통보한 순간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데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충격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때 당시에 벌었던 돈 다 뺏어가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옛날부터 방송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자, 양 변호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저는 다 이렇게까지 그 뉴스를 읽으면서 화가 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아마 술집에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 돈 벌어라 그러면서 자기 일하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찌양 씨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거기서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말한 게 물어본 게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어본 게 아니라 강요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찌양 씨가 평소부터 방송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겠다라고 해서 먹방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방송하면서 벌었던 돈도 다 그냥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가져갔고 심지어 뭐 치킨값 하나를 주질 않아서 그것도 사 먹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수익이 커지니까 아예 소속사라는 걸 차려가지고 글쎄 찌양 씨에게 소속사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소속사를 만들어서 7대3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나마 그 계약금 3이라는 부분도 한 푼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뒷광고 논란이 있으면서 방송 하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복귀하게 된 것도 빨리 돈 벌려고 전 남자친구라는 자가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복귀했던 거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돈을 버는 족족 다 그 전 남자친구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돈도 뺏겨 협박도 당해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데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여버릴 거야. 자, 전 남자친구라는 자한테 협박을 받은 그 녹취 파일 그것만 무려 3,800개에 달한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일부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들어. 나이 네가 지금 모르잖아. 얘기를 해야 내가 가라앉아. 예.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폭행, 이 어떤 협박 같은 얘기도 있지만 폭행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뭐 팔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뭐 뒷목이라든지
멍자국하고 상처들이 지금 있고 이게 변호사들이 지금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쯔양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첫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2번씩 맞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얼굴은 안 때렸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몸을 때렸는데 세상에. 얼굴만 안 때렸군요. 얼굴만 안 때리고 몸을 한 4년간 매일 맞았다 하고 직원들 앞에서 맞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알려지니까 각종 SNS에는 쯔양이 예전에 과거 방송 진행할 때 저기 팔에 지금 상처 같은 게 있죠. 멍자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밴드 붙였는 팔에 붙인 자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기도 했는데 막 그때는 아마 팬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요리하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폭행의 흔적이었다. 지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뭐 녹취에서 좀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제가 미리 우리 가족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깜빡했네요. 예.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오늘 쯔양 씨의 워딩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그랬던 부분이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잖아요.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도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게 이제 초반에는 아예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4년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긴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견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다 보니까 뭐 피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고 협박도 자주 당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현상은 상습적인 폭행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자기 비하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안 맞으면 불안해요. 맞으면은 오늘 하루 할당량 채웠다고 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때리는데도 다 내가 잘못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자책감을 하는데 장기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그 아내들의 소위 매맞는 아내 신드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가히 참 저런 행동을 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참 기생충 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남자친구란 자에게 제발 이제 좀 그만 헤어져 주면 안 돼? 나 좀 떠나주면 안 돼? 사정을 했답니다. 연락을 끊어보기도 했대요. 자, 그 이후 그자의 행동은 더 극악해졌다는 거죠. 더 들어보시죠. 협박 문제도 정말 많이 오고 이제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직원들에게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상이 아직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말이죠. 어제만 해도 쯔양 씨가 구독자 1000만이 됐다고 그 기념으로 2억 기부를 하고 그랬던 양반이 지금 하루아침에 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쯔양 씨가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내지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을 갖고 있었던 것 더하기요. 공권력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경찰이나 어딘가에 신고를 했었을 때 내가 거기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긴 시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교제폭력 당하는 피해자들 중에 상당수가 신고해봤자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신고했을 때 확실하게 구제 나를 구해줄 거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쯔양 씨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서 떠나달라고 얘기도 했답니다. 예, 자기가 그동안 벌어뒀던 돈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라는 자가 했다는 말이 네가 번 돈 그거 나 때문에 방송 시작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번 돈도 내 돈이고 앞으로 번 돈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전하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연락을 끊었더니 이 쯔양 씨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빠고 직원들 가족들에게도 너 가족들도 해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유튜버들한테 없는 사실까지 이 지어내서 이 또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고 그걸 빌미로 또 유튜버라는 그 사람 몇몇들도 쯔양 씨 과거 문제를 빌미로해서 또 돈을 뜯어낸 거예요. 다만 이제 쯔양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튜버들에게 건네간 돈은 직원들이 해결한 거라 본인은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정말 모든 이 죄악의 출발,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소를 했습니다. 범죄가 꽤 많죠. 뭐 강간, 상습 폭행, 뭐 협박, 상해, 공갈 뭐 등등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인데 스스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고 형사 사건은 지금 종결된 상황입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에 수천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 저희가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뭐 일부러 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들 간의 어떤 통화 녹취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면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그 사건을 배당받아서요. 이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답니다.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런 뒷거래 한 적 없다. 하지만 녹취를 들어보면 충분히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죠. 뭐 며칠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1년 가까이 교제하던 여성 팬에게 낙태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농구 선수 허웅에 이어서 이번엔 현역 프로야구 선수 전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사생활을 폭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낙태 종용. 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누구냐? 시끄러웠는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03년생 마무리 투수입니다. 네, 바로 어제 프로야구 선수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폭로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은 한국 프로야구 수도권팀이자 03년생 국대 마무리 투수와 팬과 선수로 만나서 1년 가까이 연락하며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수는 여자친구가 있는 걸 숨겼고 여자친구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이 글을 쓰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선수 역시 폭로해도 된다고 직접 이야기했기에 떳떳하게 올린다.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로의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폭로글을 작성한 여성의 주장이라고 해두죠. 처음에는 팬심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구도 좋아했고 이 선수를 좋아해서 요즘 이제 SNS를 통해서 개인 전화번호를 몰라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매일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 앞둔 상황에서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받아줘서 개인 휴대전화까지 번호까지 이 선수가 알려줬답니다. 다만 연인 관계를 맺는 거는 또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수가 나는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숙소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숙소를 잡고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쭉 이제 만남이 이어졌고 뭐 훈련 중인 스프링 캠프라든가 심지어 국가대표 숙소까지 갔었다라고도 하고요. 여성의 자취방에서 만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연인 관계는 아닌데 오피셜한 연인 관계는 아닌데 그렇게는 만나왔다는 거예요. 7개월쯤 지났을까? 여성과 이 선수 사이에 사랑의 결정체 아기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려야죠. 자, 그런데 임신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선수로부터 뜬금없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선수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이제 그 선수에게 카톡으로 혹시 오늘 그때가 원정을 가 있을 때라 저녁에 으로 올라오면은 만나서 이야기 좀 할 게 있다라고 카톡을 남겼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한 3분 4분 뒤에 장문으로 그렇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히는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도 계속 이제 몇 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있느냐,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느냐, 상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선수는 없다고 계속 일반을 했거든요. 나 아침에 한국에 다녀왔다고. 그니까 무슨 일인데? 왜 갔다 왔겠어? 임신?
임신했어? 아침에 테스트기를 2개나 입고 갔다 왔다고. 내가 괜한 걸로 너한테 보자고 안 하지. 아니 내가 그만 인생 망친 것 같아서. 뭔 일을 멈춰. 애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사랑 뭐 고백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 올해 그 5월 초쯤에 몸에 이상을 좀 느껴서 여자 입장에서 임시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2줄 떴었고요. 임신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임신 4주차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든 간에 아이 아빠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중절한다고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원정 경기에 가 있는 선수한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 보내고 나서 5분도 안 지나서 뜬금없는 지금 우리가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문의 문자가 와요. 그 문자가 이런 겁니다. 누나 내가 이거 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자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누나 만났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다.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한 거고요. 결국은 이 여성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을 해서 결국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임신 사실을 직접 알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선 이미 그 선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낙태 종용. 네, 지금 이제 이건 여성의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남성은 그 아이의 출산을 갖다가 원치 않는 것 같고요. 뭐 여성은 거기에 비해서는 또 뭐 출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그 해당되는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나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누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아마 이 여성이 좀 연상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사실상 이제 여성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를 한 것인데 결국 이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임신과 중절 수술로 병원을 오가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 수술을 받는 그날까지도 이 선수가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없었다. 뭐 그게 좀 서운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비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수술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월급이 들어오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왜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그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이 여성이 보기에는 이 선수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옆부분이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또 이 여성은 여자친구가 있느냐라는 걸 거듭거듭 확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에서는 이 선수 여자친구 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너 여자친구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든가 갑자기 또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뭐 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죽겠다. 이게 책임지고 죽겠다. 그게 책임진다는 얘기일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협박 문자를 보냈다라고 여성은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그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또 여전히 누나하고 좋은 사이로 남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계속 만나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스킨십까지 또 있었다라고도 여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선수가 있는 구단 혹은 해당 선수의 입장 우리가 좀 들어봤죠? 네, 이 폭로글은 일단 오늘 오전 돌연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추가로 글을 올렸는데요. 결코 거짓으로 작성한 적이 없다. 구단에서 그를 막은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해당 선수는 아직도 폭로글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고요. SNS 역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선수가 몸담고 있는 구단 측 관계자는 해당 글에 대해서 선수에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선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구단 차원에서 전할 입장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폭로가 있기 전에 여성은 선수에게 폭로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 선수는 여성에게 폭로하라고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구단이랑 같이 막을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경남FC의 윤주태 선수 성병에 감염된 걸 알고도 다른 여성과 관계를 해서 병을 옮긴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 FC에서는 윤주태 선수의 이름을 그냥 공개해버리고 오늘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의 경우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서 구단에서 뭐 이 선수의 어떤 이름을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아까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해당 여성은 앞으로 이 선수가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절대적으로 금전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묻고 살아야지 나만 참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를 거고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여자친구랑 선수가 계속해서 저를 기만하고 끝까지 저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제가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행복함을 못 받고 사랑받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9월 24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부산의 한 하천 위에 노란색 광주리가 떠다닙니다. 그 안에는 이불에 감싸진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남성 2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명의 용의자입니다. 자, 7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자, 한 낚시꾼의 신고로 시작됐네요. 신고는 2012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이틀 뒤인데 부산항의 한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노란 바구니 안에 이불에 쌓인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이게 많이 부패돼 있어서 이게 신원 확인도 어려운데 어렵사리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50대 여성이었고 직장에 무단 결근 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살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 신원이 확보가 되니까 유력 용의자도 금방 잡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CCTV를 통해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던 40대 이 씨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살해당한 걸로 추정되는 날에 집 근처 CCTV에서 또 다른 유력 용의자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50대 구 씨로 살해 당일인 9월 20일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50대 구 씨를 진짜 주범 살인범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 씨가 피해자 여성과 최근 헤어진 사이로 추정이 됐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또 뭐 교제 살인 뭐 이런 거였나요? 이번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그 살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이 구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노동자로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채만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피해자하고 교제를 하던 그 시절에 당시 이 피해자가 9월 19일경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있는 전세금 약 1억 원을 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9월 20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좀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피해자를 갖다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사실 이 여성과는 이전에 좀 사귀던 그런 그 인간관계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시간 동안 폭행을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갖다가 알아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악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걸 알아내고 난 뒤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라든가 이 통장 이것을 갖다가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구 씨라는 인간은 이 전세금 1억 이거 비밀번호 알아내서 그랬다고 쳐요. 아까 그러면은 그 CCTV ATM 거기 잡힌 이 씨는 또 뭐예요? 자, 주범이 구 씨라면 이 씨는 범행을 도와줬던 공범입니다. 구 씨가 이 씨한테 공범 이 씨한테 17만 원 정도를 주고 돈 인출하고 사채유기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구 씨가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피해자 살해한 다음에 이삿짐 운반을 위해서 광주리에 이제 침대부를 깔면서 피해자를 시체를 이불로 덮고 자신의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때 이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좀 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9월 24일 날 구 씨, 이 씨 같이 이제 피해자 시신을 유기를 하려고 이 광주리 안에 이 피해자
두고 해놓고 부산에 있는 한 하천에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던 구 씨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시신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노란색 광주리가 자꾸 물에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이에 구 씨와 이 씨는 하천 근처에서 잠도 못 자고 무려 하루가 넘게 가라앉는지 가라앉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들은 9월 25일 새벽 3시쯤에 이 시신이 담긴 광주리를 끄집어서 올린 다음에 모래주머니 7, 8개를 광주리에 묶어서 다시 하천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광주리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결국 광주리를 꺼내서 교각 밑에 난간으로 옮겼고 빨간 고무대야를 광주리 위에 덮어서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해당 광주리가 다시 하천에 떠밀려 내려갔고요. 부산 앞바다까지 이동하면서 26일 밤 낚시꾼의 눈에 띄게 됐던 겁니다. 전 여친을 살해하고 이 짓을 한 것만 들어도 사람이 아닌데, 자, 양 변호사님, 그 돈 훔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일단 돈도 훔쳤고요. 피해자가 가고 있던 목걸이, 팔찌 이런 귀급속들도 다 훔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금은방에 팔아서 그 전 여자친구를 해치고 뺏은 거죠. 그거 팔아서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 커플링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통장에서 몇백만 원 또 꺼내서 썼는데 애초에 처음에 노렸던 게 사실 전세 자금 1억 원이 들어온다라는 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작 그 통장 비밀번호는 또 몰라서 그 돈은 못 꺼냈대요. 박 변호사님, 그 뒤로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구 씨가 알고 보니까 사기 전가 등 한 8범 전가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언론 노출이 싫다면서 지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검증에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대역이 했다고 해요. 지금 피의자 구 땡땡. 아니, 현장 검증 너 갈래? 그래서 저 가기 싫어요. 언론 노출 싫어요. 못 데려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아주 뻔뻔스럽게 저렇게 피의자 구 땡땡 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대역으로 지금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뻔뻔함이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박 변호사님, 네. 현장 검증 안 간다 그러면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죠. 어떡합니까? 뭐 잡아들 거 합니까? 세상에. 다 가죠. 통상 누가 안 갑니까? 저자는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지금 자기 생활비 쓰라고 피해자가 카드하고 통장 줬다라고 주장도 하고 또 이 씨도 좀 뻔뻔합니다. 사체 유기 혐의 이제 유죄가 되는데 개의 사체인 줄 알았다라고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도살인으로 구 씨는 무기징역, 이 씨는 징역 10개월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 신상 공개는 아예 바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장 검증하는데 데려가지도 못한답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글쎄요, 또 이거 보고 또 이제 그 따라 할까봐 그게 좀 겁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 사체인 줄 알고 하루가 넘게 광주리를 갖다 쳐다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그 인간들인데 진정성이 1도 없고 그냥 거짓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범행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어떤 그 행동과 범행을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변명에 불과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개 사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런 어떤 동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엄중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 어떤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현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야, 너 현장 검증 갈래? 저 가기 싫어요. 야, 김경사, 네가 대역 좀 해. 사건 연구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입니다. 한 소년이 맨홀 뚜껑 위에 쪼그려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 구멍 안으로 뭔가 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맨홀 뚜껑이 난데없이 펑 하고 위로 튀어오르면서 뒤는 보물들도 함께 솟아오릅니다. 소년의 몸도 붕 떠올라서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무거운 맨홀 뚜껑은 반대쪽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건데요. 설마? 맨홀 구멍으로 넣고 있었던 게 다름이 아닌 폭죽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마 진짜. 호기심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폭죽이 하수구 안에 축적돼 있던 메탄가스와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거. 네,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탈 없이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돌아와서 쏟아진 오물들을 다 치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엄청 혼난 모양이네요. 아, 저걸 또 다 치웠어 또. 벨라루스로 가보시죠. 네, 한 노인이 기차 건널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픽 쓰러지고 맙니다. 놀란 사람들이 가보려고 하지만 이내 우물쭈물을 망설이는데요. 누구 하나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도와줘야지. 네, 잠시 후 경찰관이 노인이 쓰러진 곳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가는데요. 이때 기차가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안 돼. 보기만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조마조마한 빨라? 순간인데요. 아이고. 기차가 덮치기 직전 노인의 몸을 들쳐매고 나오는데 마침내 선로 밖으로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경찰이 나오자마자 바로 기차가 역을 세상에. 통과했는데요.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정말 참사가 날 뻔했죠. 다행이다. 네,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이 경찰은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몸이 움직였다며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자, 좋습니다.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들어봐. 우리의 평범한 휴식이 잠시나마 특별해지는 순간. 완벽한 밸런스로 더 나은 다음을 향해.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